죽은 자 혼의 소리와 산 자 영혼의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눈 뜨고 못 볼 상황, 할 말 잃은 상황. 한반도에 2024년 12월의 밤은 엄중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사적인 몸짓 하나하나가 거대한 시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파도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강 노벨문학 소년이 온다.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몇 쪽을 읽다 눈 크게 치켜뜨지 않으셨나요? 희고 가녀린 메밀꽃 수북한 표지를 열었을 때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첫 문장이 그래요. 너라니, 비라니. 정말 너무너무 연약하고 미미하지 않은가요? 책 출간 당시 도서관에서 봉사시간 충전을 빙자한 중고생 독서 모임도 딱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말을 해요? 뭐예요, 이 책? 정말 읽어야 해요? 우연이겠지만 그때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 모임은 그곳에서 끝장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한데 한 아이가 와, 비다 하는 탄성과 진짜네 하는 추임새를 시작으로 찬물 끼얹은 고요가 찾아왔었죠.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 그 소년들도 한강 노벨문학 소식에 아마 탄성을 질렀을 것 같아요. 소년 때 벌써 노벨문학을 읽었다는 자긍심에서요. 놀랍지 않나요? 한 개인의 서사에서 그때 그곳이 갖는 의미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깊은 의미가 숨겨진 당신의 그때 그곳은 무엇일지요? 5월 광주는 어린 한강에게 평화롭게 살다가 방금 떠나온 그 집에서 벌어진 전쟁과 같은 거죠. 에필로그에 보면 유년의 즐거움을 통째로 집어삼킨 트라우마의 극복 서사가 얼마나 탄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6부로 구성된 소설은 화자가 다 다른 인물들이에요. 그냥 그때 그곳에 기억이 멈춰선 누군가가 어렵게 죽을 힘을 다해 말하고 있구나. 그래, 귀 기울여 보자. 하는 무조건적인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덤덤하게 이를 데 없는 맛없고 건조한 소설이 또 있을까 싶게 어떤 감정도, 어떤 이념도, 어떤 비판도 진영 논리도 범접 못하게 그저 오감으로 감각할 뿐이게요. 이것이 우리네 정서인 한의 감각이라면 정말 놀라운 지점 같아요. 장엄한 애도를 박진감 있게 끌고 나가는 대서사의 원동력 같아요. 장별 간단한 요약과 인상적인 장면 가만 같이 읽어보아요. 1장 작은 새. 중학생 동호가 말해요. 아무 일 없었다면 중간고사 마치고 한참 쏘다닐 때지요. 소녀는 길 가다 총에 쓰러진 친구와 손을 놓치고 도망친 공포에서 깨나 찾아간 곳이 합동 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이었지요.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불쑥 바람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공기 틈에 숨어있던 빗방울들이 일제히 튕겨져 나와 투명한 보석들같이 허공에 떠서 반짝이기라도 할 것처럼 너는 눈을 크게 떠본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당장 집에 들어와.
단단히 화가 나 있던 작은 형의 목소리를 털어내버리려고 넌 고개를 흔든다. 마이크를 쥔 젊은 여자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분수대 앞 스피커에서 울려온다. 네가 걸터 앉은 상무관 출입 계단에서는 분수대가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나마 추도식을 보려면 건물 오른편으로 돌아 나가야 한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여러분, 적십자 병원에 안치되었던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선창으로 애국가가 시작된다. 수천 사람의 목소리가 수천 미터의 탑처럼 겹겹이 쌓아 올려져 여자의 목소리를 덮어버린다. 무겁디 무겁게 올라가다가 절정에서 결연히 쓸어 내려오는 그 곡조를 너도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부른다. 오늘 적십자 병원에서 오는 죽은 사람들은 모두 몇이나 될까? 네가 아침에 물었을 때 진수형은 짧게 대답했다. 한 30명 될 거다. 2장 검은 숨, 총 맞아 숨 끊어진 정대의 혼이 말해요. 켜켜이 쌓여 썩어가는 몸의 곁에서 존엄 없이 불에 타 사라질 때까지 죽은 자의 혼이 산 자의 영혼을 깨우는 이런 발상 어떻게 가능할까요? 체념 같아 보이지만 한시적이고 절대로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응징 아닐까요? 혼은 자기 몸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까? 우리들의 몸은 열 십자로 겹겹이 포개져 있었어. 내 배 위에 모르는 아저씨의 몸이 90도로 가로질러 놓였고 아저씨의 배 위에 모르는 형의 몸이 다시 90도로 가로질러 놓였어. 내 얼굴에 그 형의 머리카락이 닿았어. 그 형의 오금이 내 왼발에 걸쳐졌어. 그 모든 걸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내 몸 곁에 바싹 붙어 어린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내 몸은 다른 몸들과 함께 묵묵히 흔들리며 트럭에 실려갔어. 피를 너무 쏟아내 심장이 멈췄고 심장이 멈춘 뒤로도 계속 피를 쏟아낸 내 얼굴은 습자지같이 얇고 투명했어. 눈을 감은 내 얼굴을 본 건 처음이라 더 낯설게 보였어. 그 자정 무렵이었던 것 같아. 가냘프고 부드러운 무엇이 가만히 나에게 닿아온 것은 얼굴도 몸도 말도 없는 그 그림자가 누구의 것인지 난 잠자코 기다렸어. 혼에게 말을 거는 법을 생각해내고 싶었지만 어디서도 그 방법을 배운 적 없다는 걸 깨달았어. 아마 그 혼도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서로에게 말을 거는 법을 알지 못하면서 다만 온 힘을 기울여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어. 3, 4, 5장은 시민군 아니 빨갱이 낙인 이마에 붙인 산자들의 증언이에요. 3장에서 은숙은 체제에 저항하는 희곡 출판사 직원이에요. 사상 검증에 다 날아간 원고가 마치 자기 탓인 양 산자로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때의 트라우마 위에 무자비한 공권력의 고문까지 희곡이 공연되면 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한 좌절 속에 연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데 그 극 속에서 동호를 애도하는 이야기예요. 남녀가 섞인 연하문명의 그 무리는 검은 머리칼을 괴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린 채 행진한다. 쉴 새 없이 입술을 달싹거리며 끼익 신음을 내며 채머리를 떤다. 소리가 커질 때마다 자꾸 뒤돌아보며 멈칫거리는 소년을 앞질러 그들이 먼저 무대 앞 계단에 다다른다. 고개를 뒤로 꺾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의 입술이 자신도 모르게 달싹인다. 배우들을 흉내내듯 목구멍을 쓰지 않고 부른다. 동호야. 행렬 끝에 있던 젊은 남자가 수그린 몸을 돌려 소년에게서 해골의 머리를 빼앗아 늘어뜨려진 손에서 손으로 옮겨간 해골이 행렬의 맨 앞에
기역자로 허리를 구부린 노파에게서 멈춘다. 반백의 긴 머리를 풀어내린 노파는 해골을 보듬고 무대 위로 올라간다. 무대 중앙에 있던 흰 옷 입은 여자와 삼배 옷의 남자가 순순히 길을 터준다. 이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노파뿐이다. 그 걸음이 너무나 느리고 고요해. 한 관객의 기침 소리가 아득한 바깥 세계의 것처럼 들린다. 소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순간이다. 순식간에 소년은 무대로 뛰어올라가 노파의 굽은 등허리에 바싹 몸을 붙인다. 업힌 어린아이처럼 홀령처럼 살금살금 뒤를 따른다. 동호야. 그녀는 아랫입술 안쪽을 앙문다. 세게 만장들이 일제히 무대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 무대 아래 네발 짐승처럼 모여있던 배우들이 벼랑간 꼿꼿이 허리를 편다. 노파가 걸음을 멈춘다. 업힌 아이처럼 바싹 붙어 걷던 소년이 객석을 향해 몸을 돌린다. 그 얼굴을 바로 보지 않기 위해 그녀는 눈을 감는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 모포에 쌓여 총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마지막 6장은 동호 어머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의 유족의 말이지요. 며칠 전에는 해질녘에 까무르기 그 집 처녀 얼굴이 떠오르더라이. 고운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야 생각함수록 어둑어둑한 마당을 보고 있었다이. 그 고운 처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빨래 바구니를 보듬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운동화하고 칫솔을 들고 저 마당을 왔다 갔다 하던 일이 무신 전생의 꿈 같아야 네 중학교 학생증에서 사진만 오려갖고 지갑 속에 넣어놨다이. 낮이나 밤이나 텅 빈 집이지만은 아무도 찾아올 일 없는 새벽에 하얀 습자지로 여러 번 접어 싸놓은 네 얼굴을 펼쳐본다이. 아무도 엿들을 사람이 없지만은 가만가만 부른다이. 동호야.